그는 박물관의 가장 내밀한 곳 수장고에 누워 있었다. 하얀 종이 아래 드러난 왜소한 체구의 인골. 전체 골격과 치아까지 거의 온전히 남아있는 인골은 통일신라시대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한 지 1000년이 넘었지만 곳곳엔 죽음의 흔적이 남아있다. 여기 지금 이마에 함몰 흔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갈라지고 여기 갈라지고 여기 갈라졌고. 지난 2000년에 발굴된 인골은 숱한 화제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인골이 출토된 곳이 우물이었기 때문이다. 인골은 진흙 속에 거꾸로 묻혀 있었다. 그는 왜 우물 속에 있었을까? 통일신라 우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공주박물관입니다. 10여 년 전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선 2개의 우물이 발굴됐는데요. 뜻밖에도 우물 속에선 토기와 목기 등의 유물과 함께 다양한 동물의 뼈 2,300여 점이 나와 화제가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물 속에서 이런 사람의 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골격이 유실되긴 했지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물 속에 묻혀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원형이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인골이 출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이 우물에 묻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우물가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우물 속 인골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지 12년째. 오른손이라든지 왼손에 이제 하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우리는 인골 분석 경험이 풍부한 가톨릭 의대 응용해부 연구소와 함께 인골을 좀 더 자세히 조사 분석해 보기로 했다. (8월) 말까지 전시 일정이 잡혀 있어 박물관 안에서의 조사만 가능한 상황. 먼저 뼈의 모양과 상태에 대한 육안 검사를 통해 인골의 성별과 나이를 추정해 보기로 했다. 나이를 알 수 있는 1차적인 정보는 신장이다. 전시 중인 골격의 길이는 약 98cm. 근육과 없어진 뼈를 고려하면 실제 키는 125cm 정도로 추정된다. 몸통의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팔다리 뼈에 있는 성장판의 상태로도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위팔뼈의 위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따로 몸통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무릎뼈 역시 뼈의 끝부분이 분리돼 있다. 성장기에 분리돼 있던 뼈의 끝부분은 성장판이 뼈로 변하면서 하나로 합쳐진다. 성장판이 다친다고 표현하는 이런 현상은 사춘기 전후에 일어난다. 뼈의 끝단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뼈의 몸통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열려 있는 것, 즉 유합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인골은 성인의 뼈가 아닌 소아의 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넙다리뼈 머리가 하나도 없죠. 지금 다 성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나왔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넓어져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볼기뼈는 아랫부분이 넓게 파여 있다. 우물 속 인골의 볼기뼈 모양은 남자보다는 여자에 가깝다. 이 아이의 볼기뼈를 보았을 때는 그나마
여성에서 보여질 때 그 여성의 볼기뼈의 뒤쪽에 보게 되면 큰 공중폐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큰 공중폐임이 상당히 좀 넓은 여성의 것과 비슷한 양상이 보였습니다. 1200년 전 우물에서 나온 인골. 그 정체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였던 것이다. 아이의 생전 얼굴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3차원 입체 촬영 장비를 이용해 두개골의 형태를 기록한 다음 그 위에 근육과 피부를 입히는 작업이다.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우물 속 인골. 그렇다면 발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발굴 직후 인골 분석을 담당했던 김재현 교수는 우물에 빠질 당시 아이의 상태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무언가에 맞거나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이마의 함몰 흔적이었다. 두개골 자체가 뭔가 부딪혔던지 인골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른쪽 두개골에 함몰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야말로 그 이후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두개골이 받쳐서 이렇게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는지 그것은 진짜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함몰의 흔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골이 묻혀있던 형태였다. 머리를 바닥으로 향한 채 거꾸로 묻혀있던 아이. 특이한 것은 오른팔을 머리 위로 뻗은 채 발견됐다는 점이다. 김재현 교수는 아이가 우물에 빠지면서 본능적으로 팔을 뻗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두개골 밑에 손이 먼저 이렇게 놓여 있었다는 것은 되려 어쩌면 이게 우물에 이렇게 이 사람이 박힐 당시에 되려 살아 있었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우물에 떨어진다든가 또는 우물에 이렇게 버려졌을 경우에 대부분은 이미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머리 부분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이번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가톨릭 의대 응용해부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을 만났다. 치아 분석을 담당한 이상서 법의관과 뼈의 상태를 분석한 이우영 교수. 먼저 아이의 오른쪽 이마에 남아있는 함몰 흔적에 대해 확인했다. 일시적인 의식 소실 하에서 이제 우물에 떨어뜨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떨어지면서 골절이 되면서 그거로 인해서 생긴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그 시점에서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는 뼈에서 보여지는 소견만으로는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치아 상태로 나이를 추정해 보기로 했다. 이 아이의 치아는 영구치와 유치가 섞여 있는 상태였다. 위턱의 안쪽 앞니, 그리고 첫째 큰어금니, 아래턱의 첫째 큰어금니가 완벽하게 나 있고, 그리고 아래턱의 송곳니, 첫째 작은 어금니, 위턱의 둘째 큰 어금니, 그리고 첫째 작은 어금니가 아직 턱뼈에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치아의 맹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1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두상 복원도 진행했다. 인골의 3차원 입체 영상에 10살 여자아이의 평균적인 피부와 조직 두께를 반영시켜 우물 속 아이의 생전 얼굴을 복원했다. 마침내 아이의 얼굴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야무진 인상에 키 125cm 정도였던 신라의 소녀.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는 1200년 전 우물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대체 이 아이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이가 묻혀 있었던 우물은 바로 이곳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왜 아이가 우물 안에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발굴 당시의 우물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물과는 달리 우물의 입구가 지표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은 실수로 쉽게 빠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물 안의 아이도 근처를 지나다가 실족사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해답은 우물 안에 있었습니다. 신라의 왕궁이 있던 경주 월성. 월성의 남쪽에 자리한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서는 1998년과 2000년 두 개의 우물이 발굴됐다. 공사 도중에 발견된 고대 신라의 우물. 아이가 묻혀있던 곳은 고고관과 안압지관 사이에 있던 우물이었다. 거기서 유물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어린아이 뼈가 나온 그런 우물터입니다. 우물에서는 사람의 뼈 외에도 다양한 토기와 동물의 뼈 2,300여 점이 출토됐다. 지금까지 발굴된 우물 유적 가운데 최대 규모다. 동물뼈의 경우 대부분 일부 골격만 확인됐지만 개와 고양이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다. 개는 4마리 정도가 발견됐다. 복원된 개는 수컷으로 몸 길이가 무려 108cm에 이른다. 지금까지 한반도 고대 유적에서 확인된 개 중에서 가장 크다. 고양이도 현대 고양이보다 체구가 크다. 5마리 정도가 출토됐는데 그 크기가 달라 어미와 새끼가 함께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모두 30여 종의 동물뼈가 출토된 우물. 그런데 이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우물에 들어가 있었을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류의 뼈다. 10종류에 달하는 물고기의 뼈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물에 묻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상어의 척추뼈다. 경북 안동의 의성김씨 고택. 후손들이 모여 조상의 기제사를 올리고 있다. 과일과 떡, 고기 등으로 차려진 제사상.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음식 한 가지가 있다. 사투리로 돈백이라고 부르는 상어 고기가 그것이다. 상어는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제사 음식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왔는데 상어는 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물을 구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까지 오는데 벌써 시간이 걸리고 거의 다 상한 상태로 오죠. 그런데도 문어나 상어가 잘 안 상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잘 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스러운 것은 상어뼈만이 아니다. 우물에서는 턱뼈와 등뼈 등 한 마리의 4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소뼈가 출토됐다. 어금니만 남았지만 말뼈도 묻혀 있었다. 소와 말 역시 오래전부터 제사에 썼던 동물로 삼국사기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 사회에서 볼 수 있고 평소에 잡을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뭔가 신에게 천지신일 수도 있고요. 공헌하는 의식과 연결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씨앗들도 출토됐다. 그중 복숭아씨는 우물 유적에서 많이 발견된다.
경주 동천동에서 나온 기와 조각에는 우물정자에 복숭아 도자가 새겨져 있어 우물과 복숭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복숭아씨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장수라든지 여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깨끗한 물을 바라거나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일부러 넣어두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물에서는 다양한 토기들도 나왔다. 토기는 우물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항아리의 몸체를 평평하게 만든 사각 편병과 도장을 찍어 무늬를 낸 인화문 토기는 8, 9세기 통일 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그 중에는 아가리가 깨끗하게 잘려나간 토기도 있었다. 이런 형태의 토기는 무덤이나 제사 유적에서 흔히 발견된다. 고대 사회의 제사 유적을 발굴하다 보면 유물들이 온전하게 출土되는 경우도 있지만 유물의 상당 부분을 훼손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회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의 일종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뼈나 토기 외에도 두레박, 나무 머리빗 등의 생활용품들도 우물에서 많이 출토됐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유물이 묻혀있던 방식이다. 아이의 뼈가 발견된 위치는 지하 8m 부근이다. 우물의 깊이는 약 10m. 바닥에서부터 4개의 층을 이루며 토기와 동물뼈, 사람뼈 등이 질서정연하게 묻혀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마구잡이로 넣은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어떤 순서에 따라 의도적으로 매립한 흔적이 분명했다. 우물 원래 바닥에서부터 우물 위쪽에 있었던 돌, 석재가 나온 부분까지는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유물이 매납되고 그리고 흙이 쌓이고 뭐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상당히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기간에 이 우물에 대한 제사와 폐기가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물 속 아이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입구가 낮은 우물에 실수로 빠졌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유물의 최상층에 있던 아이 위로 우물 상석을 넣은 뒤 큰 돌과 흙으로 우물을 메워버린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사일 경우에는 사람을 이렇게 죽었든 살았든 건져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에 분명히 뭐냐면 직경이 한 10cm, 20cm 되는 돌들로서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점이죠. 그것은 그런 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일반적인 사고사라고 납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정말 가능했을까? 지난 2007년 경남 창녕의 가야시대 고분에서는 여러 구의 인골이 발견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무덤의 주인과 함께 묻혀있던 인골. 그들은 6세기 초까지 가야와 신라에 존재했던 순장의 희생자들이었다. 그중 가장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던 이 인골은 17세가량의 어린 소녀였다. 그로부터 2년 뒤 아이의 모습이 복원됐다. 150cm 중반,
아다만 제국의 소녀는 주인의 안락한 사후를 위해 희생됐다. 6세기 초 신라 지증왕대의 순장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이 과연 가능했을까?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은 주인공을 위해서 다수가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한 사람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거죠. 그래서 순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을 때도 인신공양이나 희생 의례가 있었고 순장 제도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역시 그 관례들이 지속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덕대왕 신종, 즉 에밀레종 설화다. 종소리를 내기 위해 끓는 쇳물에 어린아이를 넣어 만들었다는 에밀레종 이야기는 기원을 담은 아이의 희생이라는 점에서 우물 속 아이의 이야기와 흡사하다. 당시 사람들의 그 습속, 의식 속에는 희생의 최후의 단계에는 인신희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수한 상황 속에, 극한 상황에서는 아마 그 최후의 빼앗은 수단, 칼일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걸 뭐 꼭히 그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물로 생각했던 고대 신라인들. 우물에는 제물로 바쳐진 어린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숨겨져 있었다. 어린아이를 희생시켜 비로소 천상의 소리를 얻었다는 에밀레종. 슬픈 설화 때문인지 종소리에서 애잔함이 느껴집니다. 에밀레종 설화만큼이나 잘 알려진 심청전도 역시 인신공양을 다루고 있는데요. 효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의 제물로 희생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설화들은 어디까지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일 뿐 실제 인신공양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나온 것은 바로 이곳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서 발굴된 우물의 경우가 처음입니다. 고대 신라에서 행해진 인신공양의 제사. 그런데 이런 특수한 제사를 지낸 공간이 왜 하필 우물이었던 걸까요? 전남 영암군 시종면의 정동마을. 풍물소리로 온 마을이 시끌벅적하다. 매년 정월 대보름에 지내온 우물 제사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 당금소리에 맞춰서 작년 묵은 물을 깨끗이 품어내기 위해서 물을 한번 품어봅시다. 정월이라 대보름은 각신임. 천년 동안 마르지 않았다는 정동샘. 사람들은 올해도 맑은 물이 샘솟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올린다. 우리 농촌 사람들은 물하고 많이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사도 한 해보다도 가뭄이 안 들어야 금년 농사가 풍년될 수 있고, 그래서 금년 농사 또 풍년 기원하면서 샘 제사를 모셔오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우물은 생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제사를 올린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물 속에 산다고 믿었던 물의 신 용왕이었다.
고대 신라인들에게도 기원의 대상이 용왕이었을까?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굴된 두 개의 우물. 그중 하나가 사람 뼈가 발굴된 우물이고 또 하나는 이곳 미술관 부지에서 나온 우물이다. 아까 봤던 그런 인골이 나온 우물지 외에 이쪽에서도 이제 우물이 한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굴 당시 우물은 윗부분이 깎여나가 깊이 3m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 우물에서도 제물로 추정되는 다양한 토기와 동물뼈가 나왔지만 사람 뼈가 발굴된 우물에선 볼 수 없었던 유물 한 점이 출토됐다. 앞뒤로 글씨가 새겨진 목간. 일부 글자가 마모되었지만 남은 글자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 이것은 우물에서 용왕을 대상으로 한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용자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마멸이 심하지만 남은 그 획수로 보아서 거의 용왕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그 유물에서 출토된 정황으로 볼 때 용왕 관련 목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 왕궁이 있던 월성의 남쪽 인용사토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우물이 발굴됐다. 경주박물관 우물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형태의 목간. 여기엔 용왕이라는 글자가 좀 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용왕은 그 물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물이라는 것은 농경을 비롯해서 그 항해, 정치, 군사면에서 상당히 중요시 되었는데요. 신라에서는 특히 그 용왕을 중시해서 특별히 용왕전이라는 관청까지 두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태자 산하 기구로서 용왕전을 두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삼국사기에는 용왕전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용왕전이 있던 경주 안압지. 이곳에선 또 하나의 용왕 관련 유물이 출토됐다. 신심용왕. 새로운 제물을 용왕께서 굽어 살펴 주소서라는 내용이 새겨진 이 토기는 고대 신라인들에게 물의 신 용왕이 절대적인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뼈가 발견된 우물은 과연 제사 유적이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물 유적이 많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찾았다. 9세기경 우물에서 출토된 접시 모양의 이 토기에는 신들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다. 多分書かれた順番もね、まず東方ですね、で次に南方土工推進号で西方土工推進号で、北方土工推進号で中央土工推進号で中央のところがここまでできちゃってるんですよ。 신에게 바친 제물. 그 대상은 바로 땅의 신인 토공과 물의 신인 수신이었다. 井戸を掘る、井戸を作る人が主催をして、でその土地の神様、土工ですね、土地の神様に、まず、土地をこう掘ることに対して許しを願う。それと、その土地にできた井戸ですから、その井戸を永久にね使えるようにお願いするのが一点ですね。それと、水の神様に対してこの井戸が枯れないように、もしくは濁らないようにというのをお願いする、そういうお祭りがここで行われた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수신은 곧 용왕을 가리킨다. 당시 일본과 신라에선
용왕을 섬기는 제사가 존재했던 것이다. 나라시는 8세기 수도가 있던 곳이다. 나라시에서는 당시 궁궐태에 대한 발굴, 복원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터에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우물이 있던 자리가 남아있다. 왕실의 식수원으로 활용됐던 우물. 높이 2m, 직경 2.7m의 삼나무를 통째로 도려내서 만든 거대한 우물틀은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 나라시 매장문화재 조사센터. 이곳엔 나라시대의 우물틀이 전시돼 있다. 지금까지 나라 지역에서만 1000개가 넘는 우물이 발굴됐다. (1979년) 한 초등학교 부지에서 발굴된 우물에서 다양한 토기와 생활용품들이 출토됐는데 조사 결과 우물 제사에 쓰인 제물로 확인됐다. (1999년에는) 평성궁터의 동쪽에서 최대 규모의 우물이 발견됐다. 우물에서는 구연부가 파손된 토기와 목재인형, 복숭아씨, 동물뼈 등이 출토됐다. 동물뼈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은 말의 뼈다. 사슴의 뼈도 일부 출토됐다. 아이가 묻혀있던 경주 박물관의 우물과 출토 유물의 종류가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시기도 8세기 무렵으로 비슷하다. 특히 눈길 끄는 것은 남녀가 구분된 나무 인형이다. 여자 나무 인형은 항아리에 들어있는 채로 출토됐다. 사람 모양의 나무 조각에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적었다. 여자 인형은 귀여운 미소를 머금고 있다. 남자 인형들은 몇 개씩 묶인 채로 발견됐다. 여자 인형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남성의 상징인 수염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나무 인형들은 우물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됐다.人を生贄にする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ただ人の汚れですとかその病気とかそういうものを身代わりとなる人の形をした人型っていうものを作りまして、そこにそれを移して、そしてそれをこの世とあの世のつなぐ通路としてある井戸の中に入れることによってそれをあの世へ送ってしまうと。 오사카 야호시의 조호지 유적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그린 유물이 출토됐다. 나라 시대인 8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토기에는 사방에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 용도 역시 나무 인형과 유사했다. そういう顔を描きましてですね、おそらく使い方としましては、この土器の口の周りにですね、和紙を貼りましてですね、でそうした貼った中でですね、ここに息を吹きかけましてですね、例えば自分の思いであるとか、例えば病気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閉じ込めるんです。で閉じ込めてですね、最終的には皮とかですね、
水に関係する池でも、井戸でもいいんで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に流すんだと、そういう行為をですね行われたんじゃないかと考えてるんですね。 고대 일본인들도 소원을 이루고 재앙을 씻어내기 위해 우물 제사를 널리 지내왔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은 없었지만 대신에 사람의 얼굴을 그린 톡이나 나무 인형을 제사에 사용했던 것이다. 신라인들에게 우물은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신라의 건국 신화가 깃들어 있는 우물 나정. 삼국유사에는 하늘을 나는 백마가 나정 옆에 알을 내려놓았고 그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라고 기록돼 있다. 신라인들은 시조의 혼이 서린 신성한 우물터에 신궁을 지어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 시조 박혁거세의 부인이자 신라 최초의 왕비인 아령의 탄생도 우물과 관련돼 있다. 아령의 탄생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아령정. 삼국유사는 아령정에서 나온 용의 옆구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령은 우물의 신 용왕의 딸이었던 것이다. 우물가에서 태어난 천신과 용왕의 딸이 만나 세운 나라가 바로 신라였다. 고대 신라인들에게 우물은 건국의 기원이자 풍요의 상징, 물의 신인 용왕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였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나정입니다. 우물터와 함께 신궁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팔각 건물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우물을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제사를 지낼 때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나 양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정말로 인신공양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였을 겁니다. 동물만으로도 모자라 사람을 희생시킬 만큼 절실한 바람이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채 영글지도 않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의식을 행했던 걸까요? 아이가 묻혀있던 우물의 최상층에서는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유물 한 점이 나왔다. 남궁지인. 남궁의 도장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진 기와 조각이다. 그렇다면 남궁은 어떤 곳이었을까? 먼저 왕궁인 월성의 동쪽 안압지에 동궁이 있었듯이 남궁은 남쪽의 궁궐이라는 설이 등장했다. 그 위치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북궁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남궁 지인 기와가 출토된 경주박물관은 월성의 남쪽에 있다. 그렇다면 경주박물관 자리에 남쪽 궁궐, 즉 남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바로 월성에 붙어 있고 고급 혹은 대형의 건물지 같은 것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궁궐 이외의 용도, 기능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006년도에 그 월성의 북쪽으로 한 그런데 2006년 월성에서 북쪽으로 3km나 떨어진 동천동 유적에서 남궁 지인이 찍힌 기와 조각이 나왔다. 아이가 발견된 우물에서 출토된 것과 거의 똑같은 모양. 남쪽도 궁궐도 아닌 곳에서 이 기와가 출토되자 남궁이 남쪽의 궁궐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 최근
남궁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 보령의 성주사터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고승인 무염국사 낭해를 기리는 비석이 남아있다. 무려 5,000자가 넘는 비문. 그중엔 남궁상에 관한 기록이 있다. 무염국사가 헌건왕한테 그 중국에서 있었던 예를 들어서 나라에 이익이 되고 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헌건왕이 그 동생뻘 되는 남궁상에게 대사의 말씀이 옳다, 잘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남궁지인 기와 조각과 똑같은 한자를 쓰는 남궁상. 과연 남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부의 별칭이 남궁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라고 하는 관부는 또 국가제사를 관장하는 관부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 두 점의 남궁지 인명 기와가 제사 관련된 유적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결국은 남궁이라고 하는 것이 예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세기 말 진평왕 때 설치된 예부는 국가 제사를 주관하던 관청이었다. 남궁이 남쪽의 궁궐이든 아니면 예부이든 왕실이 우물 제사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곧 신라 왕실이 아이가 발견된 우물의 제사를 주도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 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묻혀있던 우물. 그날 우물가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8세기) 말에서 (9세기의) 어느 날 신라 왕실은 대규모 우물 제사를 올립니다. 고기와 동물 등 각종 제물을 우물에 넣고 마지막에 여자아이를 빠뜨린다. 그리고 상속으로 우물을 봉인한다. (8세기대) 신라 사회에서는 불교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 이념도 될 뿐더러 많은 백성들이 믿는 국가적인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그러한 논리하고는 배치되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을 희생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국가 차원 혹은 정권 차원 이런 차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할 수 없는 뭔가 극단적인 행위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세기 말에 집권했던 원성왕의 능. 원성왕은 재위 기간 내내 가뭄과 싸워야 했다. 14년의 재위 기간 중 재기록이 없는 해는 단 1년뿐이었다. 가을 7월에 가뭄이 들었다. (9월에) 왕도의 백성이 굶주렸다. 나라 서쪽에서 도적이 많았다. (5월에) 조를 내어 한산주, 웅천주 두 주에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였다. 여름 (4월에) 가물었다. 왕이 친히 죄수를 심사하니 6월에 이르러 비가 왔다. 12년 봄 경도에 기근과 역병이 돌아 왕이 창고를 열고 진율하였다. 여름 6월에 가뭄이 들었다. 9세기에는 어땠을까? 9세기 초에 집권한 헌덕왕대의 가뭄과 그로 인한 잠상은 그야말로 심각했다. (8월의) 기근으로 도처에서 도적이 일어났다. 봄 정월에 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중국의 절강 동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했다. 봄에 백성들이 굶주려 자손을 팔아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통일신라는 농민 반란 등을 겪으며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가뭄이 가져온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 불안, 그것이 바로 인신공양의 우물 제사가 있었던 통일신라 말기의 모습이다.
요 몇십 년 동안은 심히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아마 왕실도 안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규모로 치러진 제사였다고 한다면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희생 의례로서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몰락의 길을 가던 왕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1200년) 전 우물 속에서 발견된 아이. 그것은 굶주리고 혼란스러웠던 통일신라 말기의 암울한 초상이었다. 천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우물 밖으로 나온 어린아이. 남궁지인이라는 명문이 찍힌 기와 한 점 외에는 그 어떠한 기록도 없었지만 아이는 온몸으로 또 자신과 함께 묻힌 재물들을 통해서 고대 신라의 우물제사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인신공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만큼 혼란스러웠던 통일신라 말기의 시대상도 말해주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어린아이는 고대 신라의 비밀을 간직한 소중한 증거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